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시대 가계도를 보면서 한국사를 공부하는 쏙쏙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도정치와 탐관오리는 어느 시대에 제일 성행했고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는지 함께 조선시대 가계도를 보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의 가계도를 보겠습니다. 영조의 아버지는 숙종이었죠. 영조는 부인 6명, 이남 7녀를 두었고 그의 아들 사도세자 이선, 또 이선의 사도세자의 아들 이산, 정조로 이어지죠. 영조 21대, 정조 22대. 여기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정순왕후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조를 지나서 23대 수빈 박씨의 순조가 23대가 됩니다. 자, 밑에 내려가 보시면 순조의 가계도를 보면 아주 단촐하죠. 부인이 두 명이었고, 물음표도 있죠. 이종, 효명세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일단은 거의 후손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후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밑에 24대 헌종이 나오죠. 헌종. 자, 헌종도 마찬가지로 단촐하죠. 자, 후사가 없다는 것을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헌종 다음에 철종이 있습니다. 철종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 차도세자 이후에 발생한 정조, 그러니까 정조 이후에 최악의 사태로 들어가는, 쉽게 말씀드리면 순조, 헌종을 지나면서 안동 김씨가 정권을 잡았다가 나왔다, 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시기에 철종이 바로 탐관오리, 세도정치 극치를 이루는 곳이 바로 이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은 흥선대원군의 아들이죠. 26대 고종. 철종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남욱군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남욱군 강화도 도령이 왕이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이 이제 철종이죠. 철종을 보시겠습니다. 철종. 이걸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도를 보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역사를 바르게 빨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쭉 올라가셔서 영조 시대를 정순왕후를 기억하라고 하셨죠. 정순왕후. 자, 정순왕후가 어떤 역할을 하고 했었는지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릴 정조. 여러분들 아시지만 세종대왕과 대왕이라고 부르는 중에 한 명이 정조대왕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왕의 남자라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나왔지만은 정조시대,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있다면 정도전이 있었고, 정조대왕이 있었다면은 그 명제상이라 하면 누가 있을까요? 정약용 또는 최재공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세조 때는 한 명이가 있었고 세종대왕 때는 황희정승이 왕의 남자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정조대왕이 애민정책을 썼고, 그 아까 말씀드린 정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정약용을 생각할 수 있죠. 자, 정약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정약용은 사실상 남인 출신, 쉽게 말씀드리면 장일인 계열이었죠. 장일인 계열의 몰락한 남인 출신이었는데 정조 왕이 그 정약용 선생님을 상당히 그 규장각 시절부터 많은 사랑을 줬죠. 심지어는 정조 왕이 그 정약용한테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을 꼭 봐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정조의 남자면 최재공과 정약용 선생님을 둘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정조는 우리가 아시면 영조와 정조 시대 때 아셔야 될 것은 탕평책을 많이 썼죠. 이 탕평책, 영조와 정조는 뭐 시험에도 잘 나오는, 한국사에도 잘 나오는, 한국사 능력 시험에도 잘 나오는 탕평책은 아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정조는
정약용을 채용한 이유, 쉽게 말씀드리면 정약용 선생님을 왕이 남자로 표현한 것은 깨어있는 실용적인 학문을 주장한 사람이 실학자 정약용이죠. 그래서 규장각에서 정조대왕은 정약용과 얘기를 합니다. 수원 화성을 세울 때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이 경기도 화성에 있죠. 수원 화성에. 화성에다가 그 화성을 쌓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상당히 노력이 필요했죠. 쉽게 말씀드리면 돌을 쌓으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 정조는 그 백성들한테 화성을 쌓을 때 노임을 주면서 일을 시켰죠. 강제 노역이 아니고 노임을 주면서 일을 시켰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백성들 입장에 봤을 때는 돈을 주니까 공사 기간이 길게 원했겠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공사강이 늘어나기를 원했지만은 너무나 많이 돈이 들어가 보니까 이것을 공기 단축, 소위 말해서 공기 단축을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정약용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서양의 원래 이제 거중기는 서양에 있는 기기도설이란 책에서 빼와가지고 도로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이제 거중기죠. 거중기를 만들어서 공사 기간을 단축을 시켜서 빨리 그 수원 화성을 싼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물론 이제 조선 시대의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상당히 많은 학식도 있었고, 무려 책을 500권 가까이 소설했죠. 뭐 아시다시피 흐문심서, 지리서, 경세유표, 뭐 목민심서, 뭐 많이 나오죠. 뭐 그런 책들을 후손들한테 만들어줬고, 그 만들 적에는 유배에 갔을 적에 전라남도 강진에 유배에 갔을 때 쓴 책이죠. 그래 나중에 일제강점기에 그 후손들이 여우당 전설해 가지고 책을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그 정약용 선생님이 책이 500권이나 저술했던 걸 알 수가 있죠. 심지어 정약용 선생 같은 의학 서술에서 많이, 물론 동의보감 같은 건 그 광해군 때 허준의 동의보감이죠. 이건 광해군 저술했지만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많은 그 나라가 퇴폐해지고 상당히 많은 백성들이 그 노역에 끌려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병들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광해군 시절에 허준이 지금도 그 동의보감도 상당히 중요한 의학서로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정조가 그 정약용 선생님을 좋아했던 이유는 나름대로의 개혁적인 사상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 들어있고, 외국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 정약용 선생님이 자식을 잃었는데 옛날에는 홍역이라고 있었죠. 그것을 치료하는 마과이통이란 홍역 예방 의학서도 만드는 것이 인전 정약용 선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종대왕이 황희정습을 붙잡아 놓고 사직서를 막 냈어도 호주머니 사직서를 갖고 다닐 정도의 그 황희정승을 세종대왕이 붙잡아 놓았을 정도로, 그 정조대왕도 마찬가지로 정약용 선생님을 그 정도로 붙잡고 사직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걸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러나 또 한 명이 또 있었는데, 정주에 한 명이 이제 김홍도. 제가 이제 그 탐관오리를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을 정규시대 때를 좀 설명해 주고, 뒤에 가서 탐관오리 세도 정치를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약간 앞쪽에 정조대왕의 가게 돼 있어 정조대왕이 왕이 남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 집에 김홍도가 있었죠. 조선의 최고의 화가라고 볼 수 있는 김홍도가 있었죠. 응? 추사 김정희, 조선시대 글씨 아시죠? 김홍도 선생님이 조선의 최고 화가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정조대왕이 예민정신이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될까요? 김홍도한테 그려봐라 라겠죠. 그래서 김홍도는 직접
백성들이 먹고 살고 있는 환경을 그림을 그리죠. 그것을 물론 김홍도가 정조대왕께 잘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시각적 효과, 이게 지금 잘 백성들이 배불리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습니다를 정조한테 알릴 의무가 있었던 거죠. 배경보다도 저 김홍도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 뭐 이렇게 농가리하는 모습, 뭐 백성들이 삶을 이렇게 보면은 표정까지도 이렇게 잘 그렸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얼굴 모양, 웃는 모습, 심지어는 뭐 논을 갈고 있는 소가 웃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그린 것이 이제 김홍도의 이제 그 어떤 화가의 정조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이 바로 정조의 마음과 김홍도의 마음과 정조의 애미정씨 함께 그린 백성들이 지금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그림 중에 하나가 이제 김홍도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가 시작합니다. 정조를 보면은 정조대왕이 생각하지도 못하게 일찍 죽게 됩니다. 1800년도에 갑자기 정조대왕이 죽는데 정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정조의 22대가 정조고 23대 순조죠. 순조가 11살 때 왕이 그게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죠. 왕이 올립니다. 이 왕위에 오르는데 정조 순조를 가기도 잠깐 보시면요. 순조가 11살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가 없으면 옛날에는 수렴청정이라고 부인이 없으면 어머니가 하고 어머니가 없으면 할머니한테 수렴청정이 받죠. 친할머니가 있었죠. 순주에. 정조 부인은 일찍 죽고 부인도 없으니 11살이니까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아까 처음에 영조왕 때 정순왕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할머니요. 할머니한테 수렴청정을 어떻게 될까요? 순조는 받게 되는 거. 순조가. 사실상 정순왕후가 뭐 어떻게 뭐 죽인 것처럼 나오는 실록에는 뭐 하여튼 그 정조와 정순왕후와는 어떤 대립적인 관계는 없었죠. 그리고서 아까 말씀 정조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순조 11살이 됐을 때 영조는 늦게 결혼해가지고 정순왕후를 왕으로 받아들이죠. 그때 그래서 이제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데 그 수렴청정할 적에 정조의 모든 정책을 다 정순왕후가 다 없애버립니다. 정조의 모든 자식에 정약용이 세웠던 그런 정약용 선생은 천주교를 믿었거든요. 정약용 선생이 세웠던 그리고 심지어는 김홍도가 그림을 그렸던 되도리면 정조의 정책을 다 파괴하려고 나오죠. 이게 그래서 정순왕후가 정조가 살았을 때는 아무런 뭐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게 갑자기 정조가 구했고 나서 정조의 정책을 다 폐기하고 나서 심지어는 정약용 선생님이 강진으로 유배갑니다. 강진으로 유배를 가고 강진에서 그 많은 저서를 남기게 된 이유도 정순왕후가 강진으로 정약용 선생을 유배를 보내면서 거기서 책을 많이 썼죠. 또 김홍도 선생 같은 경우는 워낙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나중에는 그림을 잘 그렸지만 배가 고파서 그림을 먹고 뭐 주막거리 가서 술 한잔 얻어먹고 살할 정도로 어렵게 살았죠. 그래서 이제 뭐 상당히 그 정조 시대에 있었던 그런 정조의 왕이 남자들은 다 정순왕후가 이렇게 다 폐위했습니다. 자, 정조가 죽고 나서 이렇게 11살 된 순조가 죽고 또 순조의 아들 헌종이죠. 순조의 아들 헌종이죠. 순조의 아들 헌종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헌종도 9살 때 헌종 가게도 없게요. 없잖아요. 왕으로 있어 아무것도 자식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후사 없이 죽고 맙니다. 이게 방계 완족에는 거의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세자의 계열은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철종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 강화도령이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고 있는 철종인데 나무꾼으로 살고 있었는데 죄를 짓고서는 다 유배에 가서 강화도에서 나무를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왕 궁궐에서 이
강화도령을 찾으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기로 찾으는 줄 알고 막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어떻게 끌려가가지고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자기를 죽이러 온 줄 알았더니 산속에서 붙잡혀가고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것이 이제 바로 철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철종. 철종도 이게 왕제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19살 때 왕이 됐다면 사실상 그게 왕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더군다나 강화도에서 그냥 나무로 하다 온 사람이 어떻게 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1800년서부터 철종까지, 그게 철종까지 3대 순조, 헌종, 철종까지 3대에 걸쳐서는 정말 여기에 외가들이, 외척들이 날뛰는 시기라는 거죠. 이제 순조, 아까 말했잖아요. 순조의 장인. 야, 순조의 장인이, 순조가 있으면 수빈박씨 있죠. 순비박씨가 있고, 여기 아니요, 잘했어요. 여기 순조의 분이 있다겠죠. 여기 순원왕후라고 있죠. 김씨죠, 김씨. 여기 안동 김씨거든요. 순조의 장인 안동 김씨가 김씨 조주순이 정권을 잡고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헌종 있죠, 헌종. 그 시가 지나니까 또 헌종의 외할아버지, 헌종 외할아버지가 풍양조씨였는데, 풍양조씨가 또 정권을 잡고 흔들으라, 정권을 잡았다 놨다가 막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있는 식으로. 그 시기가 또 다시 이제 뭐 여기 철종에 가서는 또 여기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동 김씨가 또 정권을 잡고 좌지우지하죠. 그러니까 왕권이 땅바닥에 떨어진 시대를 우리를 세도정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동건 씨하고 풍양조 씨가, 안동건 씨, 풍양조 씨가 그 어렸을 때 왕위를 잡고 왕을 어떻게 후삭 없이 죽던 그런 왕들을 갖다가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외할아버지 또는 장인까지 나서가지고 그 왕권을 좌지우지 해서 왕권이 땅바닥에 떨어진 시대를 우리는 보통 세도정치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게 순조 때를 보시면 얼마나 순현왕후가 김씨랑 있죠.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요. 안동 김씨에게 돈을 주면 사또가 되고, 그죠? 그 사또가 됐어요. 그래서 사또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또가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 거예요. 이런 자들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자기가 벼를 주고 벼슬을 샀기 때문에 그 벼슬을 산 만큼보다도 몇 배, 몇십 배 이상 뽑아내니까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일어난 것들이, 그런 자들이 탐욕스러운 관리를 우리가 보통 탐관오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세도 정치와 삼관 탐거리는 같은 맥락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도 정치를 통해서 탐관오리들이 극성을 부렸던, 그러니까 아주 예를 들어서 이미 합격자를 과거 시험장에서 이미 합격자를 뽑아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시험을 보는 이런 시대가 바로 안동 김씨가 정권을 잡았던, 쉽게 말해서 순조 때부터 엄청나게 세도 정치가 시작됐고, 그 이후로 탐관오리들이 들끓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조선시대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백성들을 못 살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밀란이라 하죠. 밀란이라는데 그 밀란이 왜 일어났냐? 세도 정치와 탐관오리들 때문에 백성들이 못 살겠다라고 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밀란이죠. 순조 때 우리가 다 아신 바와 같이 홍경래의 난들 있죠. 몰락한 양반들이 난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홍경래의 난이죠. 철종 때는 심지어 철종 때는 가면요. 이 철종 때는 제주도도 저기 강원도까지 그 함경도까지 엄청나게 밀란을 일어나죠. 그래서 그 양반, 여기 아마 영화에도 한번 본 거 기억나는데 그 탐관오리들이 밀란을 이루는 걸 갖다가 제압하는 봉기를 제압하는 이런 영화도 있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는 썩어가는 시절이죠. 거기다가 이제 문제가 더 생깁니다. 자, 안으로 이렇게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죠. 우리 근대화 가정 넘어가는 시기죠. 이게 철종서부터 이제 고종 시대에 넘어서 이제 근대 이제 흥선대왕군 이한응이 고종이 아버지죠.
이항 시대, 이하는 시대를 넘어오면서 우리는 개화기 또는 근대화 시대를 부르는데, 이런 썩어서 세두정치와 탕관오리 아주 60년 동안 이렇게 일어난 시기에, 그러니까 정조가 1800년도에 죽고 순조, 헌종, 철종 3대까지는 세두정치와 탕관오리들이 들끓는 시기였는데 무슨 일이 나냐? 그때 완전히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밖으로 서양 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병인양요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프랑스군과 미국군 신미양요, 신미양요는 미국, 병인양요는 프랑스죠. 이런 서양 세력들이 동양권을 지배하려고 배를 타고 들어오죠. 이 배를 타고 들어오는 걸 이상한 배를 타고 그런 거죠. 우리는 볼 수 없었던 배. 전기기관차 연기가 푹푹 나오면서 불을 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동력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배도 빨리 오고 거기다 포도 엄청난 큰 멀리까지 날아가는 포까지 장착을 하고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기 시작한 거죠. 그 이상한 모양의 배를 타고 들어왔다. 그래서 이양선이라고 그러죠. 머리도 노란색, 금발머리에다가 파란 눈이빛을 가진 사람들이 서서히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 우리의 조선을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아까 좀 지나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쳐서 세두정치와 탕관오리로 피폐해져 있는 조선시대에 또 외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러니까 안으로는 세두정치로 밖으로는 외세들이 막 들어오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자 사자성어로 내우외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외세들이 침략하려고 쉽게 말씀드려서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는 뭐랄까요? 내우외환 시대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이럴 때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 가면 영웅이 나타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영웅이라는 표현이 뭐하지만 그때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몰락한 집안의 왕, 혈족이죠. 나중에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 역사서는 다양한 역사의 역사가들, 역사관에 따라서 이게 변화가 있지만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역사서는 근대사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나타난 거죠. 강화도 조약,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열리면서 강화도 조약을 열리면서 근대 사의 전개가 열렸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죠. 우리 근대사의 개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뭔가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얘기죠. 그럼 외세의 문명과 문화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 사회적인 면, 뭐 문화적인 면 이런 것들 받아들이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이 사회적인 면이 중요하고 자본주의 면이 중요하죠. 사회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평등 사회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중문화가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죠. 문화생활 대회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다라고 보면 되죠. 근데 개념으로 표시한다면, 그래서 사회적인 면으로는 평등한 사회, 문화생활 면에서는 대중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죠? 누구나, 그렇죠? 말할 수 있는 모든 문화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본주의, 자본주의, 평등사상, 대중문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말하는 근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본주의, 평등사상, 대중문화. 조선 후기 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김홍두 같이 어떤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든가 경제 면에서 우리도 조선도 많이 변천하면서 사회 문화를 변화를 해왔지만 그 중에 빠진 것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의 자본주의 사회는 없었던 거죠. 어느 정도 경제사회 문화는 충족했었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아니었죠. 그런데도 어떻게 될까요? 조선은 서로 당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은 등한시하고 당량만 추구하는 분당 정치가 시작되죠. 요즘 말하는 당파 싸움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이 당파 싸움, 당쟁 이런 거 있죠. 원래 이제 당파 싸움, 당쟁이라는 것은 우리식 표현이 아니죠. 우리가 분당하면 법붕자 쓰거든요.
예, 일본식 발음이 당파 싸움 당쟁이라고 하고 우리 조선시대의 순수한 그 이름은 붕당 정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맞죠. 이제 조선 시대의 그 용어를 본다면 당파 싸움 당쟁 이런 것들은 일본식 평이다라는 것을 참고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학자들마다 아까 말씀드린 근대 사회는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1800년 정조대왕이 죽고 나서 순조, 헌조, 그죠? 쭉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힘없는 시대가 외척들에 의한 세도 정치를 기라면서 산업혁명으로 다가갈 수 있는, 조금씩 다가올 수 있는 어떤 뭐 전기기관이라든 전기선을 배를 타고 대포를 싣고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경제적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선 땅을 침입한 외세들이 들어오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만 들은 게 아니라 조선만 들은 게 아니라 청나라, 일본을 다 함께 들었었죠. 청나라, 일본을 들었지만 청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망하죠. 물론 청나라도 일본한테 전쟁에서 패배를 하지만 그러나 일본은 문을 열어줬어요. 문을 열어줍니다. 흥선대원군은 끝까지 세국 정책을 쓰죠. 왜 썼느냐면 조선은 명나라한테 의지를 했고 명나라가 하라는 데 있고 지금 명나라가만 잘 교육만 하면 모든 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거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이 외세들의 문화를 열어주고 받아들였죠. 이렇게 받아들이던데 유독 청나라와 조선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결국 망해가기 시작했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조선시대의 이후 청나라와 일본은 근대화를 성공한 나라는 일본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더럽게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제국주의 선택한 거죠. 제국주의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뒤에서 뭐 한일 압박, 한일 강제 병합 이걸 설명했지만 자신들의 힘을 무력으로 사용해서 다른 나라의 모든 그 경제권이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외교권이라든가 이런 걸 다 빼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제국주의라고 보통 부르는 데죠. 침략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침략주의. 이 방법이 잘못된 거죠. 서로 무역 교류를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정치적 경제지문까지 다 뺏고 침략을 해서 그것이 근대화라고 했다는 것이 바로 일본이 어떤 뭐 저기를 보시면 아시죠. 일본 사람들이 한일 강제 병합한 것이 그 이하는 같은 정신 나간 사람이 얘기한 것은 뭐냐? 그게 오히려 옳다고 본 거죠. 그게 근대화하는 것은 침략을 해서 근대하는 것은 이게 옳지 않은 거죠. 정치적 식민지를 만들었다는 것, 그 민족을 말살하려는 정책이 있다는 것은 전혀 이것은 그들이 제국주의 정책에 우리는 희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중국도 망해가고 조선은 아예 중국 망해가고 있었고 조선은 아예 망해버린 거죠. 이게 망국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 쓰는 겁니다. 일본이 망하게 된 거죠. 우리가 강제 병합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래서 역사를 잘 배워야 다시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면 또다시 과거 들어가고 지금 현재도 우린 실리 외교를 쓰고 있고 뭐 우리 주변 국가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국가와 다양화된 글로벌 시대에서 잘 우리 민족이 잘 번창하고 선진국이 들어갔잖아요. 이것은 역사, 한국사를 잘 배웠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잘 된 것은 한국사, 역사를 잘 배웠고 잘 배워서 이것을 깨달았고 이것을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한국사 공부를 더 역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되지 않기 쉽대. 절대 이런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런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를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청나라가 망했느냐? 좀 다시 정리하면 세도정치, 탐관오리와 세도정치에 의해서 조선을 망가가고 있는데 순조, 헌조, 철종, 힘없는 왕들이 세도정치에서 60년 넘게 이렇게 조선은 망하고 그 이후에 서양 세력들이 동양권을 점령하라는 추세로 이양선을 타고 어떻게 해요? 한반도에 들어왔죠. 그러나 일본은 문을 열어줬고 청나라와
조선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강제로 어떻게 합니까? 영국, 여러분 아시죠? 양귀비 아시죠? 이게 마약이죠. 마약이 언제로. 지금 뭐 양귀비를 키우면 법적으로 처벌받죠. 함부로 재배하면 안 되겠죠. 양귀비로 청나라는 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편전쟁이라는 말 들어요. 1차, 2차 아편전쟁 있죠. 청나라는 영국에게 상당히 권한을 겪죠. 이 서로 교역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제국주의 방법이 아닌 근대화 과정에서 영국은 교역을 하기 위해서 청나라와 조선을 문을 두드렸고 미국도 문을 두드렸던 거죠. 일본만이 제국적인 정책을 통해서 우리를 경제적, 정치적으로 신비주의를 만들라고 야심을 키웠던 것이 일본인들이죠. 그걸 제국주의라죠. 그 교역을 청나라가 하기 시작합니다. 네, 청나라가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청나라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 면제품을 팔게 되고, 그죠? 면제품을 팔게 되고 영국한테, 영국은 또 자기들이 필요한 차 있죠, 차. 차를 청나라의 면제품을 영국은 팔고 청나라는 마신 차를 영국에게 파는 거죠. 이게 팔다가 보니까 아주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청나라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좀 경제적 좀 잘 자기네들 이익을 얻으려고 했는데 안 팔리니까 그때 당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인도를, 가까운 인도를 통해서 양귀비꽃을 재배해서 청나라에 팔기 시작하면서 청나라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가고 난 것입니다. 근데 원래 마약이라는 것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밀수입 그런 게 뭐 몰래 두려고 하는 것이 마약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도 마약과의 전쟁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편전쟁이 청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이 마약 때문에 망한 거죠. 나라의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모든 게 어떻게 될까요? 폐해져니까. 그래서 영국이 민들을 통해서 청나라의 인도의 아편을 재배해서 청나라에 팔기 시작하면서 청나라가 중국되면서 난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귀비라는 이름을 왜 붙였냐면 우리 중국의 휘대의 미저가 누구였습니까? 양귀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꽃을 양귀비꽃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한번 또 빠지게 되면 그 양귀비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니까 이래서 양귀비꽃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백성들이 아편에 중립되다 보니까 어떻게 나라 입장에서 아주 골치 아픈 거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마약을 교육을 이제 막으로 했죠. 막으로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이제 아편이 심하다 보니까 청나라 내부도 아주 내부 엄청나게 지금 혼란스러운 그 시기가 그때 당시 청나라에 있었죠. 근데 분열됐었고 청나라도 분열됐었고 그런데 영국이 아주 엄청난 발전된 그 무기 군사력으로 청나라한테 패배하고 맙니다. 결국은 청나라는 아편 전쟁을 일으켰지만 영국한테 패배하면서 그걸 막지 못하죠. 또 계속 세월이 흘러가지고 계속 아편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이 청나라가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떤 행사 때 영국 국기를 밟아버려요. 그 국기를 밟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2차 아편전쟁을 했는데도 청나라가 망하고 지금 북경 이 아편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들어가지고 연합군이 점령하게 되는 거죠. 북경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선은 영국과 프랑스는 청나라를 이렇게 교역 상대로 삼았지만 조선은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선은 건국하면서 태조 이성계가 건국하면서 어떻게 명나라만 믿고 계속 왔잖아요. 우리는 계속 친명 정책만 썼잖아요. 저쪽 금나라 오랑캐락에서 배제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조선은 중국만 믿고 계속해서 조선 500년 동안 교역만 중국만 해온 거죠.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거죠. 중국한테 잘 보면 된다. 그래서 부자지간 관계를 맺기도 하고 청나라는 형제지간 관계를 맺기도 하고 병제호란이 일어나지만 형제지간을 맺고 있다가 다시 부자지간에 맞다는 걸 가지고 조선이 반대니까 누라치가 내려와 가지고 그 병제호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조선이 중국에만 잘 보인다고 생각했더니 갑자기 어느 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머리가 노랗고 눈이 시퍼런 눈빛을 가진 외국 사람 들으니 어떻게 될까요? 꼼짝할 수 없죠. 그냥 우한장하는 거야. 포도 뭐 엄청나게 날라가 펑펑펑 쏘면 뭐 꼼짝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조선도 문을 열어둘 수밖에 없는 거죠. 문을 열을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우리는 외세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선이란 나라는 중국을 세계 중시 중국만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너무나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 다시 역사관을 바꾸는 것이 광해군을 다시 재조명되는 이유가 바로 광해군이 정치이나 중립외교가 나온 이유가 바로 보이는 겁니다. 명나라와 청나라의 사이에서 명은 쇠퇴해지고 청나라는 점차적으로 커진 상태에서 자칫 잘못했다는 조선이 큰 화를 입을 거다. 이게 광해군은 선조의 아들이 있잖아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상당히 조선이 모든 면에서 정말 어려운 상태에서 그 어려운 상태에서 또 청나라가 조선을 침범하면 완전히 조선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정책을 썼던 뭐 중립외교냐 실리외교냐라고 봤을 적에 광해군이 뭐 나쁜 어떤 역사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그런 중립외교를 쓰므로 해서 그나마 조금 더 피할 수 있는데 인조방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병자호란을 겪고 마는 거죠. 그 시대적 배경 그런 것들이 우리 고종의 어떤 그 고대국가 에너서도 고대국가 만들어지려면 조건이 여러 가지 있다겠죠. 왕위를 계승해야 되고 그죠? 왕위를 계승해야 되고 전쟁이 있어야 되고 율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불교가 있어야 되고 이런 네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이 신라 고구려 백제가 국가가 성립한다고 얘기죠. 그냥 고대 국가라겠죠. 그래서 그걸 건너뛰어서 조선시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도전이 얘기했던 것이 이제 재상정치라고죠. 왕이 없으면 그죠? 왕은 바뀌더라도 재상정치 훌륭한 인재들을 계속 발굴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이런 정치를 해야지 어떤 왕이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재상정치였었는데 그것도 이방원에 의해서 정도전도 이제 죽게 되죠. 그 신도 광우의 방석이 아들을 사물했던 세자로 삼고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이방원과 정도전과의 그 관계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은 그때 잘 설계했고 그걸 갖다가 잘 이끌었으면 조선이라는 나라도 재상정치를 했으면 엄청나게 우리 역사는 또다시 바뀔 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는 역사니까 역사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꼭 필요한 것이 왜 역사를 배워야 되냐 이거죠. 역사를 배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잘못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그런 큰 오류를 어떻게 될까요? 겪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세도정치와 탐관오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가계도를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왕들이 가계도를 보면서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세도정치는 탐관오리와 연결되어 있고 그게 아주 백성들이 힘들게 들었던 그 시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60년간 정조대왕이 죽고 나서 순조, 헌종, 철종까지 겪으면서 이랬던 조선 후기의 모습이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파라는 것은 일본식 표현이고 우리 순수한 표현으로 한다면 분당 정치가 맞다. 이걸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쏙쏙 한국사 시간 여러분과 왕의 가계도를 보면서 하는 공부 함께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